자, 이번 시간은 소유권의 취득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소유권의 취득은 우리가 두 가지 이미 중간중간에 부합에 관한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거 역시 중간중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부합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거의 매년 한 문제가 구성되고 있는 주제이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두 가지 물건이 결합이 돼서 자, 그걸 떼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바로 토지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될 것이고 건물에 달라붙게 되는 것은 건물 소유권에 부합이 되게 된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관련한 쟁점들을 보시게 되면 먼저 토지 소유권에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권이 부합하느냐를 따져 묻게 되면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로서 여기에 수확기 이르긴 전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정당한 바로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일 쉬운 케이스가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람이 아무 권원 없이 을이라는 사람이 농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리고 수확기에 이르기 전이다라고 한다면 이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갑소유 토지 소유자 것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좀 어렵게 나왔던 주제가 나중에 임대차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는데 임차인,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이 토지를 이용할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미리 땡겨서 설명을 드리는 거야. 병이라는 전차인이 있게 됩니다. 해서 임차인인 을이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병한테 사용 수익을 허락을 한 사안입니다. 자,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대차 계약, 또 다른 임대차 계약을 전대차 계약이라 부르는데 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인 갑의 승낙을 얻지 않고서 이 토지에 전차인이 들어섰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이 문제의 토지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했고 수확기에 이르기 전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하게 되면은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갑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느냐? 정당한 권한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차인은 임대인 갑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농작물 재배하고 수확기 전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지난번 시험 29회 때 나왔던 주제인데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의 지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다 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당한 권원이 없이 나무를 심은 것이니까 이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갑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나중에 동의 없는 전대차라는 개념과 연계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동의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고 수목이는 농작물이라는 것이 전차인에게 귀속이 되겠지만은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없기 때문에 이 수목이나 농작물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에 부합이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수목도 마찬가지예요.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수목을 식지하는 경우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아무 권한 없이 갑소유 토지에다 을이 나무를 심었으면 당연히 이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요?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문제 구성을 할 때 동의 없는 전차인을 예시를 합니다. 그래서 동의 없는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무를 심게 되면 다 토지 소유권, 즉 갑에게 이 수목의 소유권이 귀속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부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건물
이라고 하는 거. 자, 건물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 소유자가 있게 될 것이고, 임차인 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합니다. 증축을 하게 되는데, 증축을 한다는 얘기는 이 건물 증축한 부분을 따로 떼내서 가져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이게 바로 어떻다? 부합이 인정된다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 그 증축 부분은 어떻다? 바로 누구한테? 바로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두 가지 이슈에서 건물 증축 부분도 답은 아닌데 맨날 나오는 지문, 예시되는 지문 중에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합의 효과 얘기, 요건 나중에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합이 부정되는 케이스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정당한 권원이 있든 없든 간에 건물을 신축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다?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 건물 소유권이 토지 소유권에 부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농작물의 경우를 볼까요?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고, 이때 바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사람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아까 정당한 권원 없이 재배한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 만약에 이것이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때는 특이하게 뭐라고요?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은, 자, 토지 소유자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작자 소유자 것이 된다 해서 앞에서 한번 지적해 드렸다시피 이런 논리 구조예요. 갑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농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확기에 이르렀던 전제가 쌓이게 되면 이 농작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을 소유 것이 된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갑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해서 을이 아무 권원 없이 이 토지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해서 그 이익의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소송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자, 바로 수확기 얘기가 하나의 출제 이슈. 근데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거의 소화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요,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은 식재한 자가 스스로 그 식재한 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다시 예를 들어볼까요? 임차인이 있습니다. 동의를 얻은 전차인이 있다십시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다? 정당한 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고 당연히 식재한 사람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부합이라는 개념. 그 외에 요즘에 이제 중간중간 잊어버릴 만하면 출제가 되는 게 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이 되게 되면 그 가액을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자가 어떻다?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험 지문에 나왔던 사례가 뭐냐면 유류 저장 탱크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 밑에 뭐가 있겠어요? 유류 저장 탱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겁나 크게 만들고 쇠로 만들고 겁나 비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 외곽 지역에 자 주유소를 설치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있겠지요. 토지 소유자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땅값은 얼마 안 되는데, 땅값은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 원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유류 저장 탱크가 땅값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랬을 때 이 유류 저장 탱크가 1억이고 땅값이 9천만 원으로 선재했을 때 이게 하나로 결합이 돼버린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류 저장 탱크는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이 되게 된다 해서 동산과 부동산이 결합을 했을 때는 그때는 무조건 어떻다? 바로 부동산의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물론 자 한번 보십시다. 자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자 유류 저장 탱크, 자 기름 탱크가 만약에
설치가 됐다. 그러면 이것은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케이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류 저장 탱크를 설치한 사람이 을이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유류 저장 탱크의 소유자는 누가 된다? 일단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을은 그럼 소유권 뺏기고 마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요.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계속 주유소를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나서 임대차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계속 주유소를 운영을 하겠다. 그럼 유류 저장 탱크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거,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률 관계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요 정도가 부업에 관한 주제이고, 기업 얘기 나온 김에 임대차라는 개념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아까 건물 관한 부분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달라붙어 버린다. 그러면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떼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건물 소유자에게 증축 부분의 소유권이 귀속이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임차인은 이 건물 소유자가 부당이득 얻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최소한 소유권 자체는 누구한테 귀속된다?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는데 이 아까 유류 저장 탱크도 그렇고 건물의 증축이라는 것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로 해결을 하는 것이지 소유권 자체의 취득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서 결국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걸로 거의 다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여튼 문제가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요. 해서 전에는 부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만 가지고 문제 구성을 하다가 부합이 됐다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뺏긴 사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뭘 주장할 수 있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라는 것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게 29회, 30회, 28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주제가 부합이라는 주제에서 한 번에 안 되더라도요. 기본 틀 자체는 일단 잡고 가셔야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순환 기본 강의 들어가고 기본서 보시고 등등 하면 좀 특수한 경우 등을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살을 붙여가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한 번에 끝장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작살나요. 그래서 지금 오늘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미리 힌트 드린 거야. 나중에 계약법 파트 가면 동의 없는 전대차와 동의 있는 전대차를 뒤에서 다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미리 예습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흘려드리셔야 돼. 그래서 속이 답답하다고 해서 계약법에 동의 있는 전대차와 동의 없는 전대차를 미리 가서 봐버리게 되면 나중에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누적돼야지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부합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될 것이 점유취득시효라는 주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주제는요,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렵게 구성이 돼요. 대단히 어렵게 구성됩니다. 이 30회 때 문제도 어렵게 구성이 됐고, 얘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쩌다 한번 출제가 되면 대단히 어렵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걸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해야 했던 사안이 뭐냐면 공유물의 협의에 의한 분할이라든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게 되면 어떻다? 등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주제, 얘도 어떻다? 등기해야지 어떻다?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요 주제 여기저기서 엮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다시 겁나 무식한 얘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맞춰지게 되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도무식, 을도무식. 그래서 법을 모르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등기. 요즘에는 이제 중개사라든가 또는 이런 게 이제 거의 유형화돼 있어서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기업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해준다고 등기 넘겨가야지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요. 등기 넘겨받는 방법은 자, 법무사한테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 매수인, 매도인 뭔지 몰라도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점유취득시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논밭 사고 팔 때 중개사도 없어요. 법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가 등기자,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이 뭘 한다고요? 등기 필증, 등기 권리증을 넘겨주고 매수인은 등기 필증을 넘겨받고 권리증을 넘겨받고 아, 드디어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린 사안. 그러나 실질적으로 등기부에 이름이 변경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를 넘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거라고 믿고서 오랫동안 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해왔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에 따른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등기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10년이라는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해놓고 등기 청구권을 10년 동안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최소한 등기 청구권은 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람의 대상 부동산을 현재 계속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10년 경과되더라도 다 계속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10년쯤 넘어서게 되면요, 매매 계약서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매도인이 판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겨버리게 되면 현실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대단히 난망합니다. 게다가 중간에 갑이 죽어버려요. 매도인 죽어버려요. 그럼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고 등등등 하게 되면 매수인은 야, 너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계약을 체결했었단 말이야 라고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년간, 자 볼까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 시효 완성자에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때 을이라는 과거 20여 년 전에 매수했던 사람에게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점유권이라는 공부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평원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 중에서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는 추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매수인은 내가 소유의 의사로 한 점유야 라는 것을 입증해 보일 책임이 없다라고 할 것. 두 번째, 평원공연한 점유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어떻다 평원공연한 점유를 주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이 사람이 주장할 건 딱 한 가지죠. 20년간 점유했다라는 사실만 입증을 해 보이게 되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앞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자, 이 점유기간이라고 하는 거, 전 점유자의 점유와 자기의 점유를 아울러서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파생됐던 주제, 이때 점유의 합병, 자, 병합이 인정되게 되면은 하자도 다 승계하게 된다. 그리고 점유 계속의 추정이라고 해서 최초 점유시하고 현재 점유시만 입증을 해보이게 되면 그 중간에 어떻다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런 항목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자, 지금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던 사람은 최초 점유라고 하는 것, 그것만 입증을 해 보이게 되면 자동으로 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누구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냐 해서 최종 등기 명인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20년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사안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던 사안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쭉 자기 부동산으로
알고서 자 소유의사로 평온공인에게 점유하고 건물도 짓고 등등등 농작물도 재배하고 있는데 한 10년쯤 지났을 때 갑이 이상함을 느낍니다. 자꾸 자기한테 뭐가 나와? 재산세 고지세가 날라오는 거야. 등기가 안 넘어갔으니까 세법에서는 누구라고요? 등기 명의인한테 뭐가 날라가? 재산세 내라고 통지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돈도 또 급히 필요하고 등등등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야 이게 내 부동산으로 돼 있구나 라고 믿고 등기부상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짐이 뚝 떼고 누구한테? 병한테 부동산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자, 감영의 등기가 병한테 넘어갔다고요.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취득하는 거죠. 등기 넘겨봤으면 병은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사안을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9년 차야. 19년 차야. 19년 만에 또 팔았다고. 그런데 자, 어른 20년 차가 딱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최종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병은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등기 청구는 아까 우리가 담장 설치 청구는 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담장 설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시효 완성자에게 등기 청구권이 인정되게 되면 최종 등기 명의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병은 어떻다고요?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20년이 됐을 때.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간에 어떻다? 당연히 최종 등기 명의. 굳이 이제 제가 매도의 경우를 예시를 했는데 이게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갑명의 X 부동산이 있었고 병이 갑의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년 차에 팔고 19년 만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병은 갑이 사망한 그 시점에 등기를 안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물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 팔아버리면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병은 이걸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된 경우에도 어떻다? 당연히 어른 병을 상대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을 되게 복잡한데 쟁점을 좀 간단히 정리해야 돼요. 자, 이제 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인은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를 행사하게 되면 그 상대 대응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법적 의무가 있다. 이게 24회 때 이렇게 나와요. 계약상 의무가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아요.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등기 청구는 계약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매매 계약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민법, 법률, 규정 때문에 발생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어떻다? 법상 의무가 되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매매 계약을, 갑소유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줄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계약상의 채권 채무입니다. 대금 받았으니까 등기 넘겨주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계약상의 의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지금 갑소유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을이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를 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갑이 등기를 넘겨줄 의무는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라 민법 규정에 따른 법적 의무가 되게 됩니다. 이게 내용을 실제 시험문제에 나왔던 걸 분석하면 되게 간단해요.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에요. 기본 틀은 똑같아요. 다만 문제를 풀어갈 때 중간에 꼭 한두 개 지문 이상한 게 나왔을 때 거기에 몰입되는 순간 게임 끝나버립니다. 답은 항상 쉽게 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주로 공부하는 것들이 한 민법 80점 정도를 만다고 쳤을 때 그냥 기본만 계속 다지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 이상한 지문들이 나왔을 때 전혀 거침이 없어요. 근데 적당히 소위 이제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악입니다. 이해를 하면 보통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자기가 안다고 이해를 해버려. 착각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 답을 못 찍어요. 그래서 다시 계약성의 법적 의무, 이것도 한번 답이 됐어요. 이걸 계약상 의무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했고 법적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등기 이전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시효 완성자는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앞에서 공유물 분할 관련해서 협의한 분할이라든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조정 협의가 성립됐을 때 등기해야지 그 단독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효 완성자 20년간 소유 의사를 평온 공인하게 점했을 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고 등기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주게 되면 그때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좀 골치가 아파요. 자, 지금요, 등기 청구권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자, 소유권 취득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언제 취득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등기를 넘겨받았으면 오늘 취득한 게 아니라 20여 년 전으로 소급해서 얻었다.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앞에 민법 총칙 공부하실 때 그런 게 있었죠. 권리의 발생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원시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승계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은 구 권리자의 권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새롭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 취득.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건물의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취득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점유 취득 시효, 점유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민법 체계상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 등기 명의인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등기 명의인이 있었다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민법에서는 이걸 원시 취득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등기를 한 지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20여 년 전 점유를 개시한 그때부터 얻었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법률 관계를 따지면 이런 식이에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않고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주 소유의 의사로 평형 공인에게 점유해서 이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등기를 넘겨주겠죠. 그럼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은 이때 언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법률 관계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다 치고 그러면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이제 되게 큰 문제. 실제 시험 문제 답은 여기서 구성이 돼요. 나중에 세법 등을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양도시기 따질 때 점유 취득시효에 따른 취득이라는 것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그 권리를 취득한다. 이런 게 시험에 떠요. 그건 세법에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시효 취득 전 원소유자가 그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가볼까요? 지금 자 만약에 1980년도에 계약을 1990년도에 처음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20년 지났으니까 2010년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언제? 2010년도부터가 아니라 1990년부터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순이 하나 발생해요.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아까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러셨죠? 등기 청구권 행사하기 전에 20년 경과되기 전에 제3자 때 팔면은 제3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20년 경과된 시점에서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사람은 뭐 1년 만에 뺏기는 경우도 있고 2년 만에 뺏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1990년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도에 등기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중간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은행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국민은행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린 사안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008년도에 돈 빌렸다. 그러면은 국민은행이 저당권을 취득하는 건 2008년도. 이 사람의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2010년도. 1990년도. 20년 전으로 소급하니까. 90년도 소유권 취득해요. 그러면 국민은행은
아무 무권리자한테 저당권을 설정한 꼴이야. 다시 좀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자,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라고 하는 게 1990년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을이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등기를 넘겨받는 게 2010년도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 중간에 2008년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언제부터 취득한다? 90년부터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완성자는. 전월을 개시한 때부터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만약에 저당권 등기가 있죠. 근저당권 저당권 같은 얘기입니다. 저당권 등기가 있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무효로 보는 게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그죠? 왜냐면 무권리자가 갑이 아무 권리도 없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이건 무효인 등기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무효인 등기를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큰일 나요. 제가 갑 같으면 은행에서 그래서 토지 가격이 10억이라 쳐. 그리고 2008년도에 5억을 땡겼어.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아는 친구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야, 너 점유 취득 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 돈 안 갚으려고 너 점유 취득 시해라고 작당을 한다고. 그리고 갑이 이제 을이 주장을 해. 나는 20여 년 전에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맞아 라고 얘기해. 근데 그때 등기를 미처 넘겨받지 못했다. 그럼 갑이 맞아 라고 얘기해. 그래서 나는 이제 시효 완성해서 등기 청구를 행사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갑이 또 뭐라고 그래? 맞아. 등기 넘겨줄게. 그러면 국민은행은 호구가 되는 거예요. 국민은행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저당권자가 개털되는 수가 있어요. 물론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갑한테 뭐 아까 3억을 빌려줬으면 3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실제 그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죽일 수는 없잖아요.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 실행해서 팔아가지고 채권을 해소하겠다는 게 저당권의 의미라고. 이렇게 편법 쓰는 사례가 있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렇게 작당한 애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나온 거야. 저당권자 뒤통수를 치는 사례가 분명히 발생한다고요. 이건 두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시효 완성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저당권은 여전히 어떻다? 유효하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저당권이 유효하다라는 얘기인 즉슨 시효 완성자는 저당권 떠 아는 상태에서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런 취지가 됩니다. 이게 다시요. 단순화시키면 이 사람은 90년도에 취득을 한 겁니다. 2010년도에 등기 청구를 행사했지만 소급해서 권리를 취득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소급해서 취득한다라고만 선언을 해버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편법 쓰는 케이스들 또는 편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구 입장에서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한 번은 저당권 설정해 주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지 않습니다. 왜? 아파트도 시효 완성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장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일이 다 터지거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 질서가 완전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원 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그 얘기는 즉슨 시효 취득자가 지금 이제 국민은행에 채무를 변제했을 때 원 소유자에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원래 원시 취득으로 보면 전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제인데 하도 별놈이 다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거래 질서 안정을 위해서 그냥 저당권 당연히 유효하다. 그리고 별 중요한 건 아닌데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그
그 중간에 자 91년도부터 뭐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차임을 받았다. 그러면 90년도에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차임 채권 등은 차임은 누구한테? 을한테 귀속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들도 사이드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권리를 취득한다라는 얘기인즉슨 그 사이에 시효 완성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차임을 받은 게 있다. 월세를 받은 게 있으면 당연히 시효 완성자 것이 되게 된다. 다만 등기 명의 설정해둔 근저당권 어떻다?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볼까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매수인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문제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간이 20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민법에서는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 등기 청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 청권을 가지고 있는 시효 완성자는 누구한테? 매도인 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법적 의무가 있을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으면은 이 사람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출제 포인트 낸다라면 답이 되는 것은 중간에 시효 진행 기간 중에 원소유자가 소위 처분 행위 그 자체로 유효하고요. 또 저당권 설정 행위도 어떻다? 그 자체로 유효하다.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이게 작당을 한 게 아니라 시효 완성자가 혹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경매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국민은행에 채무,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효 완성자는 최소한 원소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것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이런 얘기죠. 지금 시효 완성자가 이 사람 잘못도 있거든요. 시효 완성자도 잘못한 게 있다고요. 왜? 쥐가 직접 알아서 20여 년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으면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잘못이거든. 그래서 이 정도는 어떻다? 너도 책임을 져라.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바로 등기 청구 행사, 시효 취득의 일반적인 경우의 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되는 경우 말고요. 중간에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갑시다.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등기 청권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최종 등기 명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20년이 경과가 된 상태입니다. 20년이 경과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효 완성자는 기존 등기 명의인에게 뭘 주장을 해야 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20여 년 전에도 등기 청구를 안 했던 게으른 인간이야. 법을 잘 몰랐어. 20년 지난 상태에서도 얘는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 하다 보니까 21년 차에 등기 청권을 행사를 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수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90년도에 매도를 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을은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습니다. 이게 90년도에 매매 계약이 있었으면 2010년도에 가서 어떻다? 이 사람은 등기 청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 병한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긴 시기가 2011년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등기 청권 행사하기 전이에요. 등기 청권을 20년 됐을 때 행사해야 되는데 모르고 또 기간이 지난 거야.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일단 취득할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소유권은 취득을 하게 됩니다. 등기 넘겨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안 됩니다. 딱 20년 지나버리게 되면은 그때 행사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20년 지난 시점에서 미처 등기 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때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제3자가 되는 거야. 병이 제3자가 되는 거야. 제3자는 어떻다?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야. 물론 우리 민법 103조 이중 매매 적극 가담 걸리면 어떻다? 적극 가담에 있어서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었죠. 그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시 갑시다.
20년 동안 소유의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했던 사람에게 등기 청구가 발생했고, 이 사람이 바로 20년 되는 딱 그 시점에 등기 청구를 행사를 하면 참 좋을 텐데 미처 안 하고 있는 시점에 제3자에게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3자는 어떻다? 등기 청구의 상대방도 아니고요.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딱 20년 된 그 시점에 등기 명의인이 어떻다?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다시 시효 완성자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하게 되면 등기 청구는 발생하고요. 누구한테 등기 청구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20년 된 딱 그 시점에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 어떻다?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21년 차 돼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산 사람은 당연히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때부터 20년을 또 기다리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건 이제 거의 이론상의 문제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물론 병한테 21년 차에 등기 넘겨받은 사람한테 등기 청구를 행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그때는 해봐도 안 돼요. 20년 됐을 때 그 당시에 등기 명인한테 등기 청구를 행사해야 되니까 그 20년 지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은 제3자는 무조건 뭐라고요?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그러면 기존의 등기 명인 20년 차가 됐을 때 등기 명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가십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을한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을은 등기 권리증만 받고 소유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20여 년간 점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90년도에 매매 계약이 됐고, 그래서 갑이 자 중간에 뭐 죽었다 하십시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상속인이라고 한번 전제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 시기, 이 9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에 이 상속인 병이 제3자 정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은 이때 자 정은 소유권 취득하는 못한다? 취득한다.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 20년 됐을 때 등기명인 이 사람은 책임을 질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모른 상태에서 이게 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상속 재산 쪽 리스트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법에 따라 상속을 받았을 뿐이야. 아버지가 20년 전에 팔아먹은 건지 안 팔아먹은 어떻게 하냐고. 내가 또 알아도 모른 척 하겠지, 상속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때 20년 차의 등기 명의인 상속인이 등기 청구는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등기 청구를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냥 제3자한테 팔았다. 그럼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고 기존 등기 명의인도 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문장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 가셔야 돼. 아무 잘못 없잖아. 몰랐다는 걸 우리 법에서는 뭐란다? 선의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법적 책임을 안 져요. 그런데 안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야? 20년 딱 된 시점에 내가 등기 명인입니다. 상속받았거나 뭐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매도인이거나. 근데 야한테서 시효 완성자가 전화를 해왔어요. 어머, 잘 지내십니까? 20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었지요? 기억이 나도 안 난다고 얘기하겠지. 하다 보니까 지금 등기가 안 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등기 청구를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뚝 끊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다른 사람 무조건 팔아버립니다. 싸게.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등기 넘겨줍니다. 그러면 안 상태에서 뭘 한 거야? 안 상태에서 팔아버린 거야. 그러면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적극 가담만 아니라면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근데 알았던 이 사람은 어떻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지겠죠. 물론 입증하는 건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뭐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이 입증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알면서 팔게 되면 어떻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처음부터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텍스트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구조만 기억을 해 두시게 되면 나중에 지문 보시면 조금씩 살을 붙여가면 금방 때려잡아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20년간 소유여서로 평온공인에게 점유한 사람은 그 20년 됐을 당시의 최종 등기 명의인에게
바로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됐을 당시에 그 등기 명의는 시효 완성자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긴 하는데 언제부터 취득하느냐라고 했을 때 등기를 넘겨받은 시점에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이렇게 등기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가서 보니까 자, 기존의 등기 명의에 의해서 바로 근저당권,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취득을 하긴 하지만은 기존의 저당권 등기를 떠안은 상태에서도 다 이것을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저당권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았다 할지라도 원소유자에게 원래 등기 명의인에게 소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등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도 시효 완성자도 일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시효 완성자가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안에 있어서 지금 20년 됐을 당시에 등기 명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주고 팔아버렸다라고 했을 때 제일 뒤에 제3자는 어떻다?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론 적극가담 이건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민법 103조에서 적극가담하면 어떻다? 무조건 무효이기 때문에 이 제3자 명의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못하고요. 적극가담을 아니면 기본적으로 적극가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근데 20년 됐을 당시에 시효가 완성됐을 당시에 등기 명인이 제3자에게 판 사건이 알면서 즉 악의이면서 팔게 되면은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시효 완성자는 기존 등기 명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것이고요.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팔았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 기존 등기 명인은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점유 취득 시효가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